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안나예요. 오늘은 책을 한 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임대배 선생님께서 지은 책을 짊어진 당나귀 히말라야를 걷다 라는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눈으로 여행을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께 낭독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은 귀로 들으면서 여행을 하시는 느낌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프롤로그와 1장 나마스테 네팔, 2장 천상의 화원 랑탕 계곡, 3장 풍요의 여신 안나푸르나, 4장 무의의 즐거움, 5장 카트만두를 떠나며 그리고 에필로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각 장 중 한 단락씩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들어보세요. 책을 짊어진 당나귀 히말라야를 걷다. 임대배 제1장 나마스테 네팔 중 오래 묵을수록 좋은 것. 김선배의 히말라야 사랑은 유별났다. 해마다 봄이 되면 히말라야에 가고 싶다고 노래를 하곤 했다. 아, 안나푸르나에 가고 싶다. 이번 봄엔 꼭 가야 하는데. 내가 보기엔 거의 병이었다. 그는 KBS 특별 생방송 여기는 안나푸르나 등 여러 편의 히말라야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한 KBS의 프로듀서이다. 약 20여 년 전 KBS HD 특집 아이템을 찾다가 우연히 히말라야와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그때 이후로 히말라야의 매력에 푹 빠지고 말았다. 히말라야의 자연, 특히 설산의 모습과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티베트계 네팔인들의 소박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정결해지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프로그램 때문이었지만 나중에는 일과 상관없이 휴가 때마다 히말라야를 찾았다. 그러다 보니 그는 자연스럽게 히말라야 트레킹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 김 선배와 나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만큼 서로 얼굴을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당시 PD들은 자기 방송을 마치고 나면 KBS 별관 근처에 카페나 주점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일이 흔했다. 술에 취해 여의도의 밤거리를 헤매다 보면 가끔 아는 얼굴과 마주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의기투합해서 술자리를 이어가기도 했다. 김 선배와 나는 그런 자리에서 함께 어울릴 수도 있는 딱 그만큼의 사이였다. 그러다 10여 년 전쯤 공교롭게도 김 선배와 내가 동시에 같은 부서로 발령을 받았다. 거긴 주로 시니어 PD들이 외주 제작사와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부서였다.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우리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둘 다 아날로그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데다 가치관과 취향도 비슷했다. 사는 곳도 같은 동네였다. 사람이 친해지는 데는 공통점이 많을수록 좋은 것 같다. 평소 나는 아내로부터 15세기에나 태어나야 할 사람이라고 핀잔을 듣곤 했다. 아내에게 나는 책만 읽을 줄 알았지 세상 물정에는 어두운 사람, 즉 백면서생이었다. 나는 한마디로 디지털 시대에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런 면에서는 김 선배도 나와 비슷했다. 한 가지 예로 우린 거의 컴맹에 가까웠다. 이런 덤앤더머들. 어떤 이는 우리를 이렇게 놀렸다. 스마트폰 하나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쩔쩔매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표현이 절로 떠오르는 모양이었다. 여기서 덤앤더머란 오래전에 나온 미국의 코미디 영화 제목이다. 흥미롭게도 이 영화를 본 사람이든 보지 않은 사람이든 덤앤더머라는 제목만큼은 모두 잘 알고 있는 듯 했다. 도토리 키재기이긴 하지만 컴퓨터에 관한 한 김 선배는 심지어 나보다 한 수 아래다. 이를테면 나는 어떤 자료를 제출할 때 파일을 이용해 전송하는 방법 정도는 알고 있다. 그런데 김 선배는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고 해당 기관에 직접 가서
그 자료를 제출한다. 내가 파일 전송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 그는 이렇게 말한다. 지하철 타고 직접 가서 내면 되지. 뭐 멀지도 않은데. 아내도 언젠가 우리 두 사람에게 덤앤더머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다. 각자 서로의 인생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서 내가 어디선가 다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하필 김 선배가 내 옆에 있었기 때문이다. 당한 사람도 그렇지만 그걸 그냥 옆에서 보고만 있는 사람도 또 뭐냐는 것이었다. 그때 김 선배의 변은 이랬다. 아, 내가 나서서 거들려 했지. 그래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끼어들 틈을 그만 놓치고 말았어. 덤앤더머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그 속에는 친한 사이, 콤비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 김 선배와 나는 단짝이었다. 사람 중에는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위 케미가 맞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쿵짝이 잘 맞았다. 서로 눈빛만 봐도 몇 마디만 주고받아도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다. 어떤 걸 설명할 필요도 없고 서로 얼굴 붉힐 이유도 없다. 그건 아마 기본적으로 두 사람의 인생관이 비슷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린 둘 다 명예나 돈 같은 것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체념 혹은 받아들임이라는 것도 삶의 중요한 요소라고 믿는 까닭이다. 혹자는 이를 루저의 사고방식이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겨먹었다. 욕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다. 나의 가장 뛰어난 재주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월든. 우리는 나름대로 안분지족의 삶을 지향한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즐기는 데서 오는 잔잔한 기쁨. 내 주머니 수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을 추구한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는 이른바 소확행인데 나는 이 말을 싫어한다. 지나치게 일본 냄새가 나는 데다 어감도 부드럽지 않기 때문이다. 그냥 작은 행복이라고 해도 족하지 않을까. 우리 두 사람은 매일 작은 것으로 행복해지는 기술을 익히기 위해 노력한다. 흔히들 포도주와 친구는 오래 묵을수록 좋다고 한다. 포도주가 꼭 오래 묵어야 훌륭한 맛을 내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친구는 당연히 오래된 친구가 좋다. 언제든 사심없이 만날 수 있고 어떤 얘기든 허심탄회하게 꺼낼 수 있는 건 오랜 친구 사이에서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관심 분야라 해도 일로 엮인 사람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고대 그리스 철학이나 몽테뉴의 에세를 대화의 소재로 올리는 건 아무래도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우정의 정도를 기간으로만 재는 것 또한 무리가 있다. 몽테뉴의 경우를 보자. 그는 절친 라보에시와의 만남을 스스로 3세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행운이며 서로의 영혼이 온전하고 완벽하게 어우러졌던 우정이라고 했다. 그가 라보에시를 만난 건 20대 중반의 일이었다. 게다가 이들이 함께 지낸 기간은 불과 6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 짧은 기간에 두 사람은 평생 함께한 것처럼 친밀하게 지냈다. 누가 나에게 그를 왜 사랑하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였기에 그리고 나였기에. 몽테뉴, 에세. 김 선배와 나는 중마고우가 아니다. 나이 50이 넘어 사회에서 만난 두 사람이 마치 오랜 친구처럼 지낼 수 있다는 건 드문 일일 것이다. 나는 우리 두 사람의 관계를 하늘이 주신 축복이라고 믿는다. 특히 요즘 들어 친구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곤 한다. 아무래도 인생 후반부로 갈수록
혼자 보내야 할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인 듯하다. 올 여름에는 김 선배가 2달 가까이 한국을 떠나 있었다. 캐나다에 있는 아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였다. 날도 더운데 그가 옆에 없으니 시간이 무척 더디게 흘러갔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기간이 5년, 10년 이상 계속된다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멀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포도주는 몰라도 친구는 오래 묵을수록 좋다. 그러나 그것은 만남을 전제로 한다. 친구는 우선 가까이 있어야 한다. 내게는 김 선배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가까이 있으면서 안 보면 보고 싶어지는 사람. 김 선배가 네팔 여행 얘기를 꺼냈을 때 단칼에 거절하기는 어려웠다. 네팔은 그리 끌리는 여행지가 아니었음에도. 제2장 천상의 화원 랑탕 계곡 중 랑탕 마을 가는 길. 히말라야 트레킹이 꼭 힘들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좋은 점도 있다. 내 몸의 상태가 어떻든 밤에 잠을 설쳤든 아침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든 일단 걷기 시작하면 다른 생각이 파고들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그저 걷는 것에만 몰입하게 된다. 이래서 사람들이 히말라야를 찾는 건지도 모르겠다. 아, 이 아침 햇살을 어찌할 거나. 앞에서 걷고 있던 김 선배의 입에서 절로 탄성이 나왔다. 랑탕 계곡의 아름다운 풍광은 트레커를 시인으로 만드는 모양이다. 힘차게 흐르는 계곡 물소리와 바람소리, 그리고 새들의 유쾌한 지저김, 높은 산 흰 구름이 싱그러운 아침 햇살과 한데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했다. 때는 봄이었다. 봄은 20살 젊은이에게만 아름답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었다. 향기로운 풀도 꽃 피울 생각하는데 아, 이 젊음을 어찌할 거나. 서료, 반소교. 랑탕 계곡을 따라 걷는 길. 해발 2,800m 정도에 이르니 아침 햇살을 머금고 붉게 빛나는 랄리구라스가 군데군데 피어 있었다. 네팔의 국화인 랄리구라스는 빨강, 분홍, 흰색 등 색깔이 다양하다. 랄리구라스의 아름다운 모습에 취해 있다가 문득 고개를 들면 저 멀리 설산이 보였다. 설산은 장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산 아랫부분이 흰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어 더욱 신비로운 모습이었다. No pain, no gain. 소리나는 곳을 향해 돌아보니 서양 젊은이들 둘이 내 뒤에서 이런 말을 나누며 올라오고 있었다. 학창시절 영어책에서 배운 속담을 이런 산속에서 듣다니 그래 맞는 말이었다. 기쁨은 언제나 고통의 결실이다. 히말라야는 땀을 흘린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아름다운 풍광을 선사했다. 땀을 흘렸기에 바람이 시원한 것이고 꽃도 아름다운 것이다. 해발 3,000m 지점에 이르니 랄리구라스 군락지가 나왔다. 등산로에 상당히 넓은 공터 하나가 있었는데 주위가 온통 랄리구라스 나무로 가득했다. 4월 초는 좀 일렀는지 아직 꽃이 활짝 피지는 않았다. 만일 그곳에 있는 랄리구라스 꽃이 다 피었더라면 정말 천상의 화원이라는 찬사가 아깝지 않을 것 같았다. 계곡 주위엔 푸른 하늘과 흰 구름, 그리고 설산을 배경으로 키 큰 나무가 군데군데 서 있었다. 그중 단연 빛나는 건 역시 랄리구라스였다. 김 선배와 나는 랄리구라스 꽃에 취해 잠시 가던 걸음을 멈추었다. 천상의 화원에서 나이 든 두 남자가 봄에 취하고 꽃에 취했다. 어디선가 우리를 시샘하는 귀여운 노래가 들려올 것만 같았다. 끝없이 이어질 것 같던 꽃길은 계속되지 않았다. 얼마 못 가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랄리구라스처럼 키 큰 나무들은 간데 없고 거대한 바위산 밑으로 키 작은 덤불만 듬성듬성 보였다.
그 아래엔 먹을 것도 별로 없어 보이는 곳에서 야크 몇 마리가 풀을 뜯고 있었다. 히말라야를 걸으며 가끔 좁은 길에서 소나 말, 야크 등 덩치 큰 가축을 만나면 내 쪽으로 달려들지 않을까 살짝 겁이 나기도 했는데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모두 성정이 순한 놈들이었나 보다. 땀 흘리며 오르막길을 조금 더 오르니 이번에는 산 밑으로 흘러내린 엄청난 양의 돌무더기가 넓은 계곡을 하얗게 덮고 있었다. 아, 이럴 수가. 황량한 광경에 말문이 막혔다. 몇 년 전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의 흔적이었다. 그날의 아픔을 상기시켜 주려는 듯 푸르던 하늘엔 금세 어두운 구름이 짙게 깔렸고 설사는 시야에서 사라졌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대자연의 큰 힘 앞에선. 아직도 말끔히 치유되지 않은 네팔의 대지진의 상흔을 바라보며 김 선배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 대자연 앞에서 인간은 참으로 나약하고 초라한 존재, 한낱 미물에 불과할 뿐이다. 대지 위에서 숨쉬며 기어다니는 만물 중에서도 진실로 인간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을 테니까. 호메로스, 일리아스. 2015년의 네팔 대지진. 그때의 산사태로 이곳의 마을의 절반 이상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마을 주인과 외국인 트레커 수백 명이 돌무더기 속에 파묻혔다고 한다. 우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숙연한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위로했다. 다시 봐도 황량한 곳. 그 돌무더기 사이로 난 좁은 길을 조심스럽게 지나면 해발 300~400m 랑탕 마을이 나온다. 티베트의 한 라마승이 야크를 따라가다가 발견했다는 랑탕 마을의 주민은 대부분 티베트계 타망족이다. 그들은 슬픔을 딛고 일어나 원래 있던 마을 위쪽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있었다. 우리가 짐을 풀기로 한 로지 한편에서도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방에 들어가니 침대 간격이 넓어 여유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화장실이 건물 내부에 있었다. 소변을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밤에 잠을 좀 편히 잘 수 있겠구나.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네팔 대지진의 상흔 앞에서 숙연한 표정을 짓던 사람이 화장실 때문에 안도의 숨을 내쉬다니. 인간은 역시 이기적인 동물인가 보다. 일찍이 애덤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에서 모르는 사람 수만 명이 지진으로 죽었다는 소식보다 내 새끼손가락 하나를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크게 상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지적했다. 인간은 대부분 다른 사람이 겪는 엄청난 불행보다는 자신의 작은 고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맞는 얘기다. 나 역시도 낮에 마주쳤던 산사태의 현장은 언제 보았냐는 듯이 편한 마음으로 짐을 풀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지끈지끈한 느낌이 들어 괴로웠다.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 고산병 증세였다. 제3장. 풍요의 여신 안나푸르나 중 하늘 끝 어디엔들. 어린 시절에 무척 인상적으로 보았던 사진이 한 장 있다. 드골 프랑스 대통령 한 발짝 뒤에서 걸어오고 있는 부인의 사진이다. 이본느 아줌마로 불리며 프랑스 국민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이본느 드골은 그 사진 속에서처럼 평생 앞에 나서지 않고 남편 한 발짝 뒤에 서서 내조를 했던 퍼스트레이디로 유명하다. 안나푸르나의 하산길은 전날 내린 눈과 비로 인해 얼어붙었다. 여느 때처럼 앞장서서 내려가던 김 선배가 당황스러워했다. 길이 미끄러워서였다. 현대 등산은 등산 장비의 싸움입니다. 평소 김 선배는 이렇게 너스레를 떨곤 했다. 그런데 그날 김 선배의 등산화가 미끄럼 방지에 약한 것이었는지
길이 너무 미끄럽다며 쩔쩔맸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나에게 먼저 내려가라고 했다. 아니, 제가 어떻게 감히 대장님 앞에 서겠습니까? 내가 웃으며 농담을 했다. 대장이 어디 따로 있습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선두에 섰다. 히말라야 트레킹 여정 중 처음으로 김 선배의 앞에 선 셈이었다. 나는 네팔 여행을 떠나기 전에 몇 가지 다짐을 했다. 언제나 김 선배의 뒤에 서겠다는 것도 그중 하나였다. 마치 드골 대통령 뒤에 섰던 이본느 아줌마처럼. 그건 단순히 김 선배의 걸음 속도에 나를 맞추겠다는 뜻만은 아니었다. 내 마음가짐의 상징적 표현이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한 발짝 물러서서 김 선배의 판단과 의견에 따르겠다는 의미였다. 자칫 사소한 의견 대립으로 우리 사이에 갈등이라도 생길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사안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마지막 판단은 가벼운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양보해 주는 것이 좋다. 라 로슈푸코, 자몽과 성찰. 평소에 아무리 격이 없이 지내고 마음이 잘 통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같은 공간에서 한 달 이상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산속에서 고산병 증세와 싸워야 하는 등의 극한 상황에 처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도 있다. 친했던 두 사람 사이에 그런 갈등이 생긴다면 아무리 좋은 여행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네팔 여행을 떠나기 전 나는 이 점이 가장 두려웠다. 이혼을 하고 싶으면 부부 동반 여행을 떠나라. 독일 속담. 그러나 그건 기우였다. 김 선배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상대방 입장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었다. 내가 보기에는 분명 짜증을 낼 만한 경우에도 표정과 말투에 변함이 없었다.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인품이 아니었다. 이 양반 평소에 히말라야를 그렇게 좋아하더니 그동안 자연 속을 거닐며 이토록 마음 수련을 했던 모양이구나. 나는 네팔에서 김 선배를 새롭게 발견했다. 네팔에 오기 전보다 그가 더욱 가깝게 느껴졌다. 그런데 히말라야 트레킹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우리 일행 사이에 의견 대립이 생겼다. 그날 하루 일정을 어디에서 끝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김 선배와 가이드의 의견이 달랐다. 가이드는 시누아에서 일정을 끝내자고 했는데 김 선배는 촘롱까지 더 가자고 했다. 시누아에서 촘롱까지는 얼마나 더 가야 하지? 김 선배가 가이드에게 물었다.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가이드의 대답이었다. 그렇게 많이 안 걸릴 텐데 1시간 반이면 되지 않을까? 그러자 가이드는 단호하게 말했다. 2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 사이에서 난처해진 것은 나였다. 김 선배의 결정에 영향을 준 사람이 나였기 때문이었다. 아침에 길을 나서면서 나는 김 선배에게 촘롱에 있는 점원 베이커리를 상기시키며 촘롱까지 가자고 제안했다. 저녁엔 촘롱의 점원 베이커리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시죠. 올 때 보니까 거기엔 에스프레소 커피도 있던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가볍게 한 제안이었는데 김 선배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다. 아이 그래요. 그럼 촘롱까지 가야지. 김 선배의 결정에 가이드가 삐졌다. 그동안 탄탄했던 우리 대열이 흔들렸다. 앞사람과 뒷사람 사이 간격이 크게 벌어졌다. 김 선배는 앞장서서 평소보다 훨씬 빠른 걸음으로 걷고 가이드는 평소보다 아주 느린 걸음으로 걷기 때문이었다. 촘롱까지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다고 한 사람은 빠른 걸음으로 2시간 이상 걸린다고 주장한 사람은 느리게 걸었다. 각자 자신의 말을 입증해야 하므로 나는 중간에서 김 선배를 따라가기 바빴다. 게다가 비까지 내렸다.
더워서 땀이 나는 데다 우위까지 걸치니 죽을 맛이었다. 촌농으로 가는 계단길은 오르기도 만만치 않았다. 일단 계단이 엄청나게 많았다. 더구나 우리는 이미 지쳐 있었다. 몹시 지친 상태에서 힘든 계단길을 오르는 건 흡사 유격 훈련을 받는 느낌이었다. 힘겹게 올라가는 길 옆으로 작은 도랑이 하나 보였다. 도랑의 가장자리에는 이름 모를 풀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었다. 그걸 보니 난데없이 미나리 무침이 생각났다. 살짝 데친 미나리에 식초와 설탕으로 맛을 낸 어머니의 새콤달콤한 미나리 무침이 그리운 날이었다. 시계를 보니 이미 5시가 넘었다. 평소 같으면 벌써 로지에 도착해서 휴식을 취할 시간이었다. 비가 내려서인지 촌농 거리에는 사람도 없고 썰렁했다. 길에 사람이 없어 혹시 점원 베이커리도 문을 닫지 않았을까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기껏 가이드까지 삐지게 하고 어렵게 찾아왔는데 가게가 문을 닫았으면 참 멋쩍은 상황이 될 것 같았다. 그러나 다행히 점원 베이커리는 영업 중이었다. 매장에 에스프레소 머신이 보였다. 나는 우선 그것만으로도 반가웠다. 산속에서 이탈리아의 유명 커피 브랜드인 라바짜를 팔다니. 커피 외에는 김 선배는 초콜릿 케이크 한 조각을, 나는 크루아상을 하나 주문했다. 오랜만에 먹는 달콤한 빵과 제대로 된 커피 한 잔이 산행으로 지친 우리를 더없이 행복하게 했다. 나는 중국 문인 중에 소동파를 좋아한다. 자신의 삶을 사랑했고 자연을 좋아했으며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도 소탈하게 웃을 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는 낙천주의자였다. 커피를 마시며 만보기를 흘낏보니 그날 하루에 3만 보 이상을 걸었다. 에스프레소 커피를 마시겠다는 일념 덕분이었다. 히말라야 깊은 산 중에도 맛있는 에스프레소가 있었다. 하늘 끝 어디엔들 향기로운 풀 없으랴. 소동파, 저변화. 제4장. 무의의 즐거움 중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하라. 안나푸르나 트레킹을 마치고 포카라로 돌아왔을 때 김 선배가 한 가지 흥미로운 제안을 했다. 그동안 공금으로 쓰고 남은 돈의 절반을 나눠줄 테니 이제부터는 알아서 쓰자는 것이었다. 네팔에 온 이후 돈 관리 및 지출은 모두 김 선배 몫이었다. 여행 일정도 모두 김 선배가 짰다. 다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일이었다. 어찌 보면 그동안 난 참 편한 여행을 했던 셈이다. 그런데 이제 트레킹이 끝났으니 돈도 각자 알아서 쓰고 시간 보내는 것도 각자 취향대로 하자는 것이었다. 난 그저 웃으며 그러자고 했다. 네팔에 온 이후 처음으로 혼자 길을 나섰다. 폐와 호수 산책로를 느긋하게 홀로 걸었다. 편한 옷차림에 양말도 없이 슬리퍼만 신었다. 누군가와 걸음을 맞추거나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걱정도 없었다. 모든 것이 자유로웠다. 사실 여행의 참된 맛은 낯선 곳을 혼자 걸을 때 비로소 맛볼 수 있다. 예전에 아내와 유럽 여행을 할 때도 어떤 날은 따로 다닌 적이 있다. 이를테면 호텔에서 함께 아침 식사를 한 후 헤어져 각자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에 다시 만나는 것이다. 말하자면 따로 또 같이 하는 여행이다. 파리를 여행했을 때 나는 고흐의 마을이라고 불리는 오베르시르 우아즈에 가보고 싶었다. 오베르는 고흐가 생을 마감하기 전 오베르 교회 등을 그리며 잠시 머물렀던 곳이다. 고흐는 평생의 후원자였던 동생과 함께 거기에 잠들어 있다. 나는 그곳에 가고 싶었다. 그런데 아내는 엑스포 관람을 원했다. 자신이 하는 일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럴 땐 부부가 각자 일정대로 움직이는 게 서로 편하다.
나는 아내와 헤어져 혼자 오베르행 기차를 탔다.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가에 몸을 기대고 창밖 풍경을 바라보니 비로소 진정한 여행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함께 서 있으되 너무 가까이 있지는 마라. 그래서 하늘 바람이 너희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칼릴 지브란, 예언자. 편한 마음으로 호숫가를 걷고 있는데 한 카페의 상호가 눈길을 끌었다. 자유라는 이름이었다.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 밑에 쓰여있는 글을 읽어보았다.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하라. 멋있는 말이다. 카페 정원에 앉아 에스프레소 투샷이 들어간 카페 롱고를 주문했다. 커피 맛이 진했다. 때마침 폐하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상쾌했다. 무엇보다 혼자라는 홀가분함, 그리고 자유로움이 참 좋았다. 아빠, 우리 집 가훈이 뭐야?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아들이 갑자기 물었다. 방학 숙제라고 했다. 당시 우리 집엔 가훈이 없었다.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당혹스러웠다. 나는 순간적으로 우리 집 가훈이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이라고 둘러댔다. 사실 그건 내가 다녔던 신일고등학교의 교훈이었다. 나는 그 교훈이 참 마음에 들었다. 특히 자유인이라는 말이 좋았다. 그건 비단 나뿐만이 아니었다. 우리 고등학교를 나온 친구들은 대부분 교훈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뭘 잘 모르던 어린 시절에도 자유라는 건 그만큼 소중한 가치로 여겨졌던가 보다. 좋은 삶 혹은 행복한 삶을 위해선 자유가 필수적인 요소다. 자유란 한마디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자유는 어떤 조직이나 사람으로부터 혹은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번뇌로부터 얽매임이 없는 상태, 즉 그 무엇으로부터 속박받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자유인으로 산다는 것은 스스로 온전히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참된 자유는 자신에게 전적인 권한을 갖는 일이다. 몽테뉴, 에세. 나는 60 이후가 바로 자유로운 영혼, 곧 자유인으로 살아가기에 적합한 때가 아닌가 한다. 이때는 성공에 대한 압박감이나 조직 내의 상승 욕구, 그리고 젊은 날 나를 속박하던 정념의 굴레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얽매인 조직이 없으니 상사라고 해도 무조건 얼굴빛을 고치고 허리를 굽힐 필요가 없다. 마음에 맞지 않거나 불편한 사람과 함께 밥을 먹어야 할 이유도 없다. 나는 도연명을 존경한다. 그는 젊어서부터 한평생 관직이든 술자리든 가고 머무름에 미련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오두미 일화는 읽을 때마다 통쾌하기 이를 데 없다. 도연명이 관직에 몸담고 있을 때 머리에 띠를 묶고 예를 갖춰 상관을 맞이해야 한다는 아전의 말에 탄식하며 그 길로 관직을 버렸다고 하지 않던가. 내가 어찌 5마리의 쌀 때문에 허리를 굽히고서 시골의 소인을 대하겠는가. 도연명. 젊었을 때 도연명의 오두미 일화를 읽으면 속이 후련해졌지만 난 사실 그처럼 호연지기를 펼쳐보지는 못했다. 그래서 이제 내 삶의 남은 기간만큼이라도 그를 본받아 살고 싶다. 지금 내 나이는 타고난 본성에 따라 살 수 있는,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는 까닭이다. 나는 이제 마음 가는 대로 살고 싶다. 적어도 우리 나이엔 썩 마음 내키는 일이 아니면 굳이 할 필요가 없고, 마음 가는 일이라면 그대로 마음을 따라가는 게 옳지 않을까 한다. 누구든지 웬만한 정도의 상식과 경험만 있다면
자신의 삶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제5장 카트만두를 떠나며 중 아모르 파티. 언젠가 뉴욕에 있는 딸 아이와 카톡으로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아빠, 룸메이트가 철학자 얘기를 가끔 하는데 자기는 니체를 좋아한대. 그래? 니체는 읽어볼만 하지. 아모르 파티. 니체가 아모르 파티야? 아모르 파티는 니체가 한 말이야. 네 운명을 사랑하라. 필연적인 것, 즉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라는 뜻이야. 인간 안의 위대함을 표하는 나의 진술은 아모르 파티이다. 자기 앞도 뒤도 아니고 영원도 아닌 지금 있는 그대로 말고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니체, 이 사람을 보라. 우리가 흔히 운명회라고 번역하는 니체의 운명관 아모르 파티는 가수 김연자 씨 덕분에 대중에게도 잘 알려진 말이다. 그의 노래 아모르 파티는 이렇게 시작된다.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세상사가 내 뜻 같지 않을 때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편이리라. 이 세상에는 분명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도 있으니까.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이 있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건강과 장수, 성공, 재물 등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한평생 죽을 둥 살둥 얻으려 하는 모든 게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건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반면에 마음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에픽테토스는 할 수 있는 일에 힘을 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며 할 수 없는 일에 신경 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다.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말라.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인생이 평온할 것이다. 에픽테토스. 딸과 카톡을 하면서 나는 기왕 아모르 파티라는 라틴어 얘기가 나왔으니 이 기회에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도 생각해 보자고 했다. 카르페 디엠은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현재를 붙잡아라 라는 뜻의 라틴어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때문에 유명해진 말이지만 원래는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의 시에 나오는 얘기다. 호라티우스는 그대가 현명하다면 포도주는 오늘 채로 걸으라고 권하면서 짧기만 한 인생에서 먼 희망은 접어야 할 것이라고 노래한다. 지금 이 순간을 붙잡아라. 내일이라는 말은 최소한만 믿어라. 호라티우스, 송가. 히말라야 트레킹 중에도 주식을 할 수 있을까? 답은 그렇다이다. 하려고만 들면 주식 거래를 할 수도 있다. 스마트폰 덕분이다. 네팔에 있는 동안 김 선배와 나는 가끔 스마트폰을 통해 주식 시세를 알아봤다. 물론 우리는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둘 다 초보 수준이다. 이를테면 누가 어떤 주식이 좋다고 하면 그걸 따라 사는 정도에 불과하다. 히말라야 트레킹을 시작할 무렵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이 30% 이상 크게 올랐다.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은 격이었다. 김 선배는 그 정도 올랐으면 파는 게 좋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나 나는 팔지 않았다. 히말라야에서까지 그런 데에 신경을 쓰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솔직히는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즉 욕심 때문이었다. 과욕은 항상 일을 그르치게 한다. 한국에 돌아와 보니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내 주식이 이익은커녕 오히려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김 선배에게 서울 가면 한우를 사주겠다고 했던 약속도 지킬 수 없게 됐다. 시간이 갈수록 손실은 늘어만 갔다. 참 난감하다. 이제와 주식을 팔자니 올랐을 때 팔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후회스러웠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들어간 돈과 시간이 너무나 아까웠다. 이른바 본전 생각이 난 것이다. 좋은 날을 기다렸더니 재난이 닥치고 빛을 발았더니 어둠이 덮쳤네. 욥기 30장 26절.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는 대개 친구와 상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나는 우리나라 유수 공기업의 부사장을 지냈던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는 때로 감성적이지만 현실 문제에 있어서는 그만큼 냉철한 이성의 소유자였다.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현재가 본전이야. 참으로 명쾌한 답이었다. 이미 지난 건 생각할 필요가 없고 중요한 건 현재라는 얘기다. 나는 결국 친구의 조언에 따라 주식을 정리하기로 했다. 물론 손실을 감내하는 건 속쓰린 일이었다. 그러나 마음은 홀가분해졌다. 그동안 나를 괴롭히던 자책과 후회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책과 후회는 우리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가 본전이라는 마음가짐은 도박이나 주식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모든 인생사에 적용될 수 있는 유용한 방편이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건 결국 현재이기 때문이다. 이미 봄이 왔는데도 우리는 겨울을 붙잡고 늑장을 부린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월든. 히말라야 트레킹을 마친 후 나는 넥 워머와 보온바지, 보온병 그리고 아이젠 등 겨울철 등산용품을 모두 네팔인 가이드와 포터에게 나누어 주었다. 나보다 그들에게 더 필요할 것 같아서였다. 히말라야를 찾는 한국 트레커들이 있는 한 그들은 언제나 그곳에 올라야 하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한인 여행사의 장사장이 웃으며 한마디 했다. 임 선생은 이제 히말라야에는 안 오시려나 봐. 그때 내가 정말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겨울철 등산용품이 내게 또 필요할지 아닐지는 나중에 생각할 일이었다. 다만 그동안 동고동락했던 이들에게 내 마음을 전하는 것이 그 순간에 할 일이었을 뿐이다. 나이 60을 넘기고 보니 매사에 중요한 건 언제나 현재였다. 나는 할 수만 있다면 과거나 미래처럼 실제하지 않는 시간의 차원에는 머무르고 싶지 않다. 이제부터라도 조금 덜 후회하고 조금 덜 바라며 살고 싶다. 눈앞에 있는 것을 사랑하며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이다.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는 이것을 한마디로 짧게 요약한다. 인생은 지금이야. 인생은 아이스크림 같은 것. 녹기 전에 맛있게 먹어야 한다. 영화 블랙. 네팔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에 김 선배는 카투만드의 아산 시장을 구경시켜주겠다고 했다. 오후 늦게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기 때문에 오전에는 여유가 있었다. 아산 시장은 카트만두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이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남문시장 같은 곳으로 타멜거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시장은 언제나 활기차고 재미있다. 과일과 채소, 길거리 음식 등의 먹을거리부터 옷과 신발 등 생필품에 이르기까지 없는 것이 없었다. 시장 구경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려던 나는 문득 주황색 꽃목걸이를 팔고 있는 한 노점상 앞에 멈춰섰다. 큰 바구니 안에 누워있는 어린 손자를 바라보며 웃음 짓는 이의 얼굴 때문이었다. 그는 장사하는 아들을 도와주기 위해 좌판 한편에서 손자를 돌보고 있는 것 같았다. 한눈에도 그의 인생 역정은 녹록지 않을 듯 했다. 그러나 나는 그의 표정에서
충만한 삶이 주는 기쁨을 읽을 수 있었다. 그건 분명 행복의 징표였다. 나는 그에게 사진을 한 장 찍어도 되겠느냐고 눈짓으로 물었다. 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미소는 내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주어진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지금 이 순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욕심도 두려움도 없이 다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 아니겠냐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향유이다. 몽테뉴, 에세. 잘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저는 임대배 선생님의 책을 짊어진 당나귀 히말라야를 걷다 중에서 일부분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